가계부채가 폭발한다. 그래서 진짜 참혹할 거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는 비율, 여러분 5%나 됩니다. 5%. 와, 돈을 빌려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집이잖아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 중에 5%나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저는 이 5%가 결국 말입니다. 한계 가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 이들에게는요, 부채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고요. 자칫 말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이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폭발한다는 거죠. 게다가 5%라는 숫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7%였습니다. 예, 지금 2023년 2월인데 추정치로 따져서 5%예요.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가계부채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2016년에 2.9%, 2017년에 2.7%. 예,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려웠다는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입니다. 이게 폭발하면 저는 인정사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참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까지 위기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기예요. 예, 오일 쇼크도 그랬고요. 예, IMF 외환위기 때도 헤지펀드들의 공격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바이러스의 침공, 이것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의 폭발은요, 내부로부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참혹할 거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위기는 외부 변수가 사라지면 우리 경제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의 위기는요, 예, 이게 최악의 그야말로 고통의 끝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혁을 해야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최악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참혹한 위기라, 참혹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에게는 좀 낫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는 수출이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수출이 늘어나면 가계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요. 그런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출이 계속 적자잖아요. 일자리는 더 이상 안 늘어나고요. 가계소득은 점점 줄어들고요. 고위험 가구 비중은 굉장히 5%까지 올라가고요. 이러면 가계부채가 폭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내부로부터의 위기, 부채 폭발이거든요. 그 부채 폭발에 지금 단서가 이런 작은 단서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저수지 뚝에 작은 쥐구멍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구멍이 이제 여러 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개 생기면요, 막는 것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정부도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를 막고자 굉장히 바삐 움직여요.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없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133조 3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PF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막으려고 정신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새마을금고 대주단을 만들었겠습니까? PF 대출만 하더라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액수가 120조가 넘고요. 증권사들의 채무보전까지 따지면 15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 진짜 정신없죠. 그야말로 저수지 뚝의 구멍을 지금 막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 뚝의 구멍들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체 가계 부문의 금융 부채 규모 대비 고위험 가구의 금융 부채 비중 지금 보셨습니까? 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에서 빌린 금융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말입니다. 고위험 가구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9%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5.8%, 2018년에 6.8%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5.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멍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부채 폭발의 위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저수지 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최악의 단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구멍만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서도 있다니까요. 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가계대출 전체 차주 평균의 DSR 추입니다. DSR이라는 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버는 돈 중에 이자나 원금을 갚기 위해서 40.6%를 쓴다는 겁니다. 40.6%.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버는 돈 중에 40.6%를 원리금 갚는데 원금이나 이자 갚는데 쓰면 나머지 남은 게 60%밖에 안 됩니다. 60%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2017년 2분기에는 41.8%로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그 당시. 물론 문재인 정부였지만 그래서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수출도 침체, 내수도 침체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버는 소득의 40.6%를 원리금을 내요. 버팁니까? 못 버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버틸 확률이. 이 가계 전체가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더 심각한 양상이 있거든요. 어떤 양상이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DSR이 40% 미만 68.1%입니다. 다행히 내가 버는 돈 중에 40%보다 적게 원리금으로 갚는 사람이 68.2%니까 1%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40%에 70% 비중 70%까지 내는 사람이 16.6%가 되고요. 70% 이상의 비율도 많습니다. 벌어서 말입니다. 원리금을 아예 못 갚는 사람들도 지금 보세요. 이게 뭐 원리금으로 싹 나가는 거니까 100에서 200%가 6%죠. 200에서 300%가 1.5%죠. 300%가 1.3%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적지 않잖아요. 그죠? 적지 않잖아요. 7명 중에 1명꼴로 7명 중에 1명꼴로 예. 내가 버는 돈 중에 7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7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이면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DSR에 대한 어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 폭발이라는 게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수출도 위기, 내수도 위기, 투자도 위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말입니다. 소득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의 폭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채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 신용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간 부채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민간 신용이라는 게 민간 부채인데 GDP 대비 비율이 225.1%입니다. 그것도 작년 4분기 추정 기준입니다. 이게 민간 신용이라는 게 결국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가계부채도 여러분 알다시피 104%, 105%가 넘어섰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채도 지금 100%가 훨씬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225.1%가 됐다는 것, 부채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 1분기만 하더라도 183.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1분기에 200%가 넘어가더니요. 2021년 1분기에는 215.3%까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통제 방역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가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빚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여기는요. 쉽게 말하면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버티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 200%에서 215.3%까지 무려 15.3%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통제 방역이 우리 경제를 망쳤다. 그 말씀 진짜 많이 드렸고요. 그 당시에 통제 방역을 할 때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진짜 많이 무너진다. 이 말씀 외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현실화. 2022년에도 2021년에 여파가 계속 밀려와서 말입니다. 220.9%까지 올라갔고요. 4분기에는 225.1%. 결국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크지만 결국 이 부채 폭발의 위기는 점점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부채의 위기는 최악의 상태가 점점 돼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경제의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요. 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자칫 잘못 관리하면 대출 만기 연장이 터질 수도 있고요. PF 대출이 터질 수도 있고요. 이게 동시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동시에 터지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최악이죠. 진짜 가계부채가 폭발하면요. 참혹한 광경 벌어질 겁니다.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아니라 내재 변수 때문에 발생한 위기라서 그 참혹함의 도는 클 거고요. 기간도 말입니다. 결코 짧지 않을 겁니다. V자 반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오면 그 변수만 제거되면
이게 V자 반동으로 경제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내재 변수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재 변수는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뭐 각고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각고가 뼈를 깎는 거거든요. 뼈를 깎는 것 같은 개혁을 하지 않고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제가 참혹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차원입니다. 그만큼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부채에 대한 위기가 심각하다. 예,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